이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장기차입금 비유동 부채입니다. 2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유동 부채고요. 사채 비유동 부채고. 정답은 3번이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비유동 부채에 있는 거는 임대보증금이죠, 여러분. 임대보증금. 이 임대보증금이 비유동 부채입니다. 얘가 비유동 부채. 그래서 비유동 부채 4개를 좀 암기를 해두세요. 교암 4개를. 예. 자,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다. 담당자에게 있지 않죠. 예.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경영자, 경영진. 경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예. 담당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2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이게 다 맞는 말이겠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고 있습니다. 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그렇고요. 4번.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 5개 알고 계세요? 5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꾸 쓰셔야지 암기가 돼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마지막에 주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주석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미착상품. 선적진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맞아요. 선적진도 조건일 때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매입자가 계정과목을 미착상품, 즉 미착품 이렇게 쓰는 거죠. 단 도착지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도착이 돼야지 목적지인도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원하는 곳에 목적지 원하는 곳에 도착이 돼야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도착이 되기 전까지는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은 매출자의 재고자산입니다. 자, 2번 적성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예, 맞아요. 적성품이라 하면 부탁을 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신 팔아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그러고, 수탁자가 판매한 날 매출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물건을 줬을 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물건을 줬을 때 그 물건이 수탁자의 창고에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위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수탁자는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만 받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수탁자의 창고에 있을 때 그 수탁자한테 주면은 수탁자의 창고로 가겠죠. 그걸 갖다가 적성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3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의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 근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판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할부 판매 상품.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경우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어, 4번 틀렸네요.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할부 판매는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판매한 걸 말하죠. 예. 그래서 할부 판매 그 매출 인식 시기는 물건을 인도한 날이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물건을 인도한 날, 즉 판매한 날이 되겠죠. 재고 자산에서 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돈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 판매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시용 판매 있죠. 시성품. 시성품은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할 때 재고 자산에서 빼라고 돼 있고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하고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권도 있죠. 상품권을 발행할 때 상품권을 회수한 날 재고 자산에서 빼라라고 돼 있어요. 그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재고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죠.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자본 계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정답 2번입니다. 1번, 3번, 4번 이거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 요소는 이걸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 첫 번째가 목적 적합성, 두 번째가 신뢰성이죠. 2번입니다. 목적 적합성의 3개 알아두셔야 되고요. 신뢰성의 3개도 알아두셔야 돼요.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의 3개는 목적이 적합해야 되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예측가치.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적시성. 그 다음에 잘못되면 고칠 수 있어야 된다. 피드백가치. 신뢰성의 3가지는 첫 번째 신뢰할 만 해야 되니까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세 번째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중립성. 이렇게 됩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자산 취득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 그 부대 비용이라고도 해요. 예. 재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 매매증권, 주식 같은 거죠. 예, 주식 사채. 예. 단기 매매증권의 그 비용은 수수료 같은 거 비용이 발생되는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라는 말은 취득하는 과정을 말해요. 취득하고 나서가 아니라 취득할 때 그때 같이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있다면 거기 비용까지 주고 취득을 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는 건데 단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사채 같은 경우에 그 수수료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얘만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7번 다음 중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한번 쭉 써보시고요.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학습한 내용들인데 한번 보면 다른 종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 후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한다. 이걸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그러죠. 이종자산 간의 교환 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75번 76번 77번 78번 79번 80번 81번 82번 83번 84번 85번 86번 87번 88번 89번 90번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0
서로 다른 유형자산 교환, 그 무형자산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계가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있다면은 각각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구분이 뭐 하면 구분할 수 없다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회계는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보수주의를 하면 자산을 적게, 비용을 많이, 부채를 많이, 수익을 적게 이런 걸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숙지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예. 8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계정별 원장의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차기로 이월하는 계정은 세 가지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해서 소멸시키고요. 손익 계정에 있는 그 차액은 자본으로 대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얘가 자산이죠. 무형자산.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총 제조비용이라고 하고요. 그 공식이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이걸 이제 직접비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 세 개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거는 재료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재료비, 노무비가 있네요. 300.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노무비의 30%다. 그러니까 3, 3은 9, 90만원 이런 뜻이죠. 재료비를 구하면 되는데 재료비는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에서 올해 사온 재료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재료 이렇게 빼면 그게 소비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료비잖아요. 소비한 거. 예. 소비한 재료비는 계산하시면 32만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32만원 더하기 300만원 더하기 90만원으로 하라는 거니까 422만원 2번입니다.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하고요. 예, 종합원가 계산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총 들어간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은 매우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그 대신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계산할 때 직접비 간접비로 계산하고 간접비가 계산의 핵심이라고 그랬고요. 예. 여기 해당되는 업종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업종들이 뭐 비행기 만드는 항공기, 그 다음 배를 만드는 거. 이제 업종은 좀 암기를 해 두셔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건설, 기계, 그 다음에 주문받아서 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 종합원가 계산은 전체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원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져요. 약간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성이 안 된 수량까지를 생산량에 포함시키는데 그걸 환산량이라고 그러죠. 환산량 계산이 계산의 핵심이고, 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종류가 몇 가지 안 되고, 예, 대량 생산할 때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런 업종들이죠. 이쪽은 종류가 많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아요. 예. 개별. 예. 2번 제조 간접 원가의 작업별 제품별 배부 계산이 중요하다. 맞아요. 제조 간접비 계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3번 공정별로 규격화된 제품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공정별로 규격화된 제품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하는 제품을 말하기 때문에 3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예, 건설, 조선 등에 사용되다. 맞아요. 11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모두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2번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네, 그렇습니다. 추적이 되면 직접비, 그렇지 않으면 간접비. 3번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이 고정비 그래프를 그려보면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은 거, 그걸 고정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 원가는 이렇게 일정하고, 총 원가가 일정하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조업도 X축을 Y축을 원가라고 했을 때. 4번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 매몰 원가는 이미 지출된 원가, 즉 소비된 원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해요. 그래서 틀렸네요.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 자료 중 단기에 소요된 제조 간접비 금액은 얼마인가? 먼저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봐보세요. 이게 빨리 풀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구하라고 그랬고, 예, 기초, 기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데다가 올해 투입된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고 투입된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그 9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여기에다가, 예, 완성이 안 된 거 있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게 나온다. 완성되면 단어에 제품이란 말 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하고 이 글자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기초 제공품은 20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200, 얘도 200이고 200이면 이거 뭐 0이네요. 그러면, 예, 단기에 완성된 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만원.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도 1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기초 기말이 똑같으니까. 그럼 얘가 1000만원인데 직접 재료비는 300 들었고 직접 농비는 200 들었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500이잖아요. 그 제조 간접비는 얼마냐 그랬는데 500이 돼야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이번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자 유효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2번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자가 아니고요. 실제 발생된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속된 자가 따로 있다면 기속된 자한테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2번 틀렸어요. 3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세 10% 과세, 0% 과세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재화로 수입하는 자는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구하는 방법은요. 매출세액에서 뭘 빼라고 되어 있냐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 납부세액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자, 그럼 매출세액부터 구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여기서 나누기 1.1 하면 뭐가 나와요? 공급가액이 나와요. 거기에 10%가 부가세, 매출세액이 되겠죠. 계산기 써보세요 얼른. 그러면 4,400이고 4,400이니까 부가세는 440이 되겠죠. 44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원재료를 매입한 게 있다. 얘는 부가세 별도니까 이거 공제 받는 거잖아요. 10%이므로 308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의한 업무용 승용차 1200cc. 1200cc 승용차는 공제 안 되죠. 그러면 납부세액은 440에서 308만원 빼면 되는 것이므로 132만원. 1번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포 면세, 말버스 면세, 일반 의약품 이거 과세죠? 조제받은 의약품이 면세입니다. 인터넷 신문 면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